사회적 경제 무섭나요? 아니 우리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그래가지고 사회적 동물인데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라고 하니 이게 말이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사회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산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잖아요.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가지고 물건과 돈을 가지고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스템. 근데 시장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지만 시장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오히려 시장 외적인 관계를 통해 가지고 맺어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람과 생태 사이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관계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다. 근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완벽하냐? 그렇지 않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시장 경제라고 하는 틀거리 속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또 무엇일까? 근데 또 이걸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먹거리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결져서 봐보니까 우리 농의 실천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이 대접받는 부분은 어떤가? 그 형편없다. 근데 왜 형편없냐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그러면 그 형편없음을 그러면 개선해내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고민이 또 있어야 되겠느냐. 이제 그런 틀거리 속에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조금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내가 필요로 것을 얻는 그리고 이윤을 얻는 이제 그런 수단으로만 이제 또 생각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교류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 저는 이번에 사과값이라든지 대파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느꼈던 거, 특히 사과, 금사과라고 하잖아요. 사과 하나에 10,000원이다 하는 이야기. 이제 그러면서 어디서는 할인 행사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막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사과값이 비싸다라고. 사과값이 비싼 이유가 왜 비싸졌을까? 그리고 또 나쁜 언론이 말이죠. 세계 최고의 사과값이 한국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소비자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른바 싸게 살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우리 보통 이제 우리가 갖다 메뚜기 쇼핑이라고 하거든요. 꾸러미도 어디가 싼가 하는 거 보고서 뛰어다니는. 그러니까 신뢰관계보다는 당장의 경제적인 어떤 이해관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과값이 비싸다라고 해가지고 사과 농사 짓는 농민분들은 따뜻한 겨울을 보냈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봄부터 냉해에 그 다음에 봄이 좀 지나가면서 과수 화상병에 해가지고 사과밭을 묻어버린 농민들도 꽤 많았었고, 그리고 여름철 되니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폭우하고 그 다음에 우박하고, 그래가지고 저쪽 소백산 디스크 쪽에서는 갑자기 내린 우박 때문에 사과 다 망가져 버리고, 그리고 그 결과물이 이제 그렇게 나타난 건데, 사과값 비싸다라고 하는 것만 계속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고, 그 비싸진 사과값 속에 감춰져 있는 우리 농민들의 어떤 그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 과정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이야기 안 하고.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만이 막 강조되어지고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서 또 못된 언론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사과값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지난 4월 12일인가요? 금요일 날에는요, 한은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농산물 가격 상승하는 것은 재정 통화 정책으로 어찌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아니 누가 재정 통화 정책으로다가 농산물값 잡으라고 요구하는 국민이 누가 있었습니까? 마침내는 2018년도에요. 유엔에서 농민 권리 선언이 채택이 됐습니다. 농민 권리라는 게 있네요.
그렇죠? 뭐냐면 그동안에 농업과 먹거리에 있어서 농민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이 권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뺏어왔다. 누가 뺏어왔다? 기업들이. 종자에 대한 권리도 뺏어갖고 왔고, 농지에 대한 권리도 뺏어갖고 왔고, 물에 대한 권리도 뺏어갖고 왔고, 다 뺏어갖고 왔다. 농민에게 되돌려줘야 된다. 종자 누가 만들었어요? 그래요. 종자는 인류 공동의 유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이 있기 전에 종자 있었잖아요. 근데 종자가 영리한 거예요? 사람이 영리한 거예요? 종자가 영리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종자가 길들여진 거는 일부러 자기가 편안하게끔, 자기가 막 야생에서 살아봐봐요. 잡차고 막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 밭에 들어오는 순간 사람이 다 풀 뽑아주잖아요. 그래서 네, 종자가 영리한 거 아니냐. 우리 왜 개하고 고양이 보면 참 영리하다 말이죠. 그렇죠? 마찬가지. 어쨌든 사람이 그렇게 길들여 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 종자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넘어갔냐면은 기업에게 넘어간다. 심지어는 농민들이 종자에 대해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심어가지고 수확물, 그러니까 농사라는 게 왜 그렇잖아요. 종자를 심어가지고 나온 결과물, 생산물도 종자로 쓰여질 수 있는 거. 근데 그 종자를 판매할 수 없는 거. 종자에 대한 판매 권리는 이제 기업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자에 대한 권리도 농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뭐냐면 농민 권리 선언이거든요. 적인 개입이 들어가자,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라든지 등등이 여기에서 좀 더 관여할 수 있도록끔 하자, 재단법인의 형태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끔 하자. 이제 그래서 이제 사회적 경제와 같이 연결해가지고 이야기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로컬 푸드에서 조금 더 진화해가지고요. 이제 푸드 플랜, 지역 먹거리 계획,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는 요 직거래 비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0년도에는 한 19.9%였거든요. 2015년도에는 23.6%, 그랬다가 2020년에는 29% 높아졌습니다. 네, 직거래, 소비자 직거래 부분이. 그러면서 푸드 플랜, 먹거리 계획. 옛날에는 중소농이든 대농이든 다 무조건 도매시장으로 보냈었다. 제가 2015년도 저쪽 해남 쪽에 연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학교급식 이거 어떻게 되는지. 봐보니까요, 해남의 배추가 가락시장 갔다가 광주 농산물 도매시장 왔다가 해남으로 가. 유람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자. 소규모 생산 농가가 생산한 건 어디로 가자? 직접 학교로 가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푸드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져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김해라든지 밀양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지금 경남의 12개 지자체에서 지금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했거나 지금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먹거리하고 지역의 농민하고 학교 급식하고 같이 연결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늦게 시작은 했지만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나름 이제 그 먹거리위원회가 부울경, 그러니까 부산의 먹거리라고 하는 것이 지역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울산하고 그 다음에 경남 지역하고 연계해서 이루어진다면 지역에 있는 소농들이 생산한 먹거리가 이제 공적인 채널로 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고민들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경남의 거창, 김해, 진주, 거제, 통영 등등. 그래서 지금 나름 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진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된 데도 있고 그래요. 가장 잘 된 데가 어디냐면은 완주. 네, 여기 완주. 그 다음에 청양도 잘하는 편.
그리고 여기 그나마 이제 그 경상도에서는 경남 지역에서는 잘 하는 데가 김해. 김해에서는 공공급식 식재료를 김해에서 다양한 품목 준비해가지고 어디로 올려보냈었냐면요. 서울시 영등포구의 어린이집으로 보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왜 그랬을까요? 가까운 여기 시험이 있는데 왜 김해까지? 그거보다도요. 제가 이제 보고할 때 그 만드는 작업에 참여를 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김해를 끌어들여야지 부산이 정신 차린다기보다는 부산도 야 서울 먼데 있는 서울도 김해 거를 가져가는데 가까이에 있는 부산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김해 그다음 밀양 이제 등등.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름 이렇게 또 변화의 지점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협치. 그래서 먹거리위원회 같은 데 있잖아요. 식생활교육 네트워크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계시던데 우리 귀농운동 본부에서도 조직적으로 이 위원회 같은 데에 좀 참여를 하셔가지고 부산시의 먹거리위원회에서 고민의 지점에 귀농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제안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사회적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말씀 그리고 가능하면은 상대적 가치를 실현해낼 수 있는 그런 고민도 그리고 배려.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다. 그러면 그 직매장이 농협이 개설했다. 그럼 농협에서 발언권이 센 분이 좋은 몫을 차지하거나 그런 경우 있으면 안 되겠죠. 고령농이라든지 여성농, 귀농자들이 우선적으로 이제 배려받는. 그러니까 선수들은 조금 뒤에 좀 물러나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분들이 조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필요하다. 이러한 배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경쟁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는 나오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먹거리와 관련해 가지고 불안의 정도가 도시 지역하고 농촌 지역하고 비교해 보잖아요. 농촌 지역에서 훨씬 더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시 지역 같으면은 그나마 왜 편의점이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농촌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식과 관련된 이제 부분을 갖다 이렇게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또 각별하게 그래서 푸드 플레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단순하게 농산물의 생산, 가공업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 돌봄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요즘 강조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사회적 농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회적 농업, 사회적 농장 해가지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개념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원래 농업은 사회적이다. 왜냐하면 시장 경쟁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업 자체가 사회적 농업인데 무슨 또 사회적 농업이라고 하느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농업을요, 요거는 저기 농어촌 공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농업과 농촌이 가진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돌봄 교육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는 영농 활동. 잘 돼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들어가가지고 의료도 하고 돌봄도 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쪽 홍성 같은 경우에 장곡면이라고 하는데 또 뭐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이 이제 연결해가지고 저는 요 경남 지역에도 좋은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나와 있는 여기 홈페이지 여기 보시면 여기 그 경남 9군데, 울산 1군데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등등 해서 그 사례들도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